지금부터는 각 단계별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넣었는데요. 기준원에 지류외신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추장비 쪽인데요. 이제 첫 번째 1단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과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태평양 석유가스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특정 수역에서 원유와 가스를 탐사할 수 있는 면허를 2년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허가 있기 때문에 심해 시추 장비도 어마무시한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질 조사를 보니까 원유와 가스가 발견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가스가 있다 하더라도 경영진이 그 면허 기간이 2년 이내에 발견할 가능성은 20%밖에 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낮은 퍼센테이지네요. 만약에 면허 기간 내에 원유나 가스를 발견한다면 추정 매장량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발견 못한다면 아무런 대가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허 기간이 완료되면 태평양 석유가스주는 심해 시추 장비를 그냥 무상으로 베트남 정부에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태평양 석유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자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이 회사가 미래에 2년 동안에 돈을 들어올 것인지, 지금 심해 장비, 시추 장비 때문에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갔을 텐데 그것을 회수할 그 이상의 것이 될 것인지, 이 기업은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전망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러한 정보들을 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평양 석유가스주가 가난한 회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핑크빛으로 재무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우리는 2년이긴 하지만, 그리고 비록 10%에 20% 확률밖에 없으나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정보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잘 기업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정보는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작성자도 잘 알아야 됩니다. 기준서의 내용을. 그렇지만 재무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도 기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 내용을 알아야지 작성자가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보 작성자 입장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거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를 좀 볼까요? 식별 쪽에 보겠습니다. 석영가스 주식회사는 일정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지역 거주자는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가스 계량기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와 설치 비용은 거주자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석영가스 주식회사는 법률에 따라서 무조건 계량기를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 계량기의 교체에 소요될 비용을 추산해서 10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사용자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석영가스 주식회사는 가스 계량기를 통제하는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보셔야 되죠. 과거 사건의 결과인가,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에 해당되는가. 먼저 두 번째,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거주자한테 돈을 받고 계량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계량기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거주자가 그 비용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주자가 결정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현금을 받고 설치해주는 그 순간에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일반 거주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막아놓은 사회 안전망인 거고요. 법률적 의무가 있다는 것 뿐이지 이 계량기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법률적 의무하고 그 계량기 자체에 대한 통제, 회계적인 통제하고는 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엄격한 운영 조건 이 부분입니다. 서해발전 주식회사는 그 소비자에게 판매할 전략을 생산하는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해발전주는 정부 관할 부처에서 제시한 굉장히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운영 절차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관할 부처가 회사의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발전주는 발전소를 해체하기 전까지 50년 동안 운영 조건을 준수하고 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발전소는 서해발전의 자산인가? 보셔야죠. 두 번째가 통제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운영 조건 자체가 법률에 항상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제가 없는 건 아닌가요? 라고 질의가 들어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발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 방침을 세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회사는 내가 올해 이번 달에 몇 킬로와트를 생산할지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 운영 지침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엄격한 그 운영 지침이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통제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인식해서 감가상각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재건축, 재개발 쪽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우건설은 현수동에서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워낙 다양한 그 토지 소유주가 있다 보니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일단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소유권을 전부 자우건설은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가 등을 신축해서 일부는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을 합니다. 전형적인 우리 재개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일반 분양 수익 금액으로 충당을 하고요. 부족하면 기존 토지 소유자한테 받아서 충당을 하고 만약에 남으면 남은 금액을 토지 소유주한테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때 등기가 자우건설 앞으로 토지가 등기가 됐는데 자우건설은 이 토지를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이제 과거 사건의 결과는 등기가 완료가 됐고요. 부분인데 통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세사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그냥 사업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편의상 내 앞으로 등기를 했고요. 토지 소유주는 비록 등기가 자우건설에 넘어갔지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가 각각 자기 포션에 맞춰서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업의 그 편의상 등기를 했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전혀 없잖아요. 그 개발해서 남으면 소유자한테 넘어가고 부족하면 소유자한테 받는 거고 자우건설 입장에서는 그 개발에 따른 용역과 관련된 수익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건 부채 쪽인데요. 에어항공 주식회사입니다. X1년 초에 30대의 항공기를 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항공법에 따르면 이 항공사는 보유 항공기를 리스를 했든 샀든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분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수리비는 항공기 가격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요. 근데 최근에 유가 상승 및 경제 불황의 여파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수점 비용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수선으로 거액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지금 올해 1년 차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3년 후에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법률상 이게 이 회사의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채 식별 요소가 3가지 있죠.
과거 사건의 결과인가? 내가 비행기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현재 의무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미래 경제적 효익 유출이 예상되는가? 만약에 수선한다면 유출이 돼야겠죠. 그런데 현재 의무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회사는 선택지가 많아요. 이거 지금 리스가 3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도 돼요. 내가 리스를 계속해서 그 항공사 지금 항공기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4년, 5년, 6년 쓰겠다라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대수선을 해야 되지만 리스 계약을 바꿔가지고 그 리스를 해제하고 다른 항공기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선비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가 부채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 인식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수선했다 그러면 n분의 1 해가지고 인식을 했는데요. 이 개념체계상 그 부채의 그 식별 요소를 보게 되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 못합니다. 이것도 부채 쪽인데요. 자,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의 리콜 보겠습니다. X1년도 12월 중에 자사 제품 중 하나인 A백을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운행 도중에 시동이 갑자기 꺼진다는 사고를 접수받고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S1질 2.0에 일부 내구성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2002년도에 다음해 1월 초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S모터는 현재까지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1월 6일에 리콜을 하겠다라고 1월 6일 날 곧바로 공표를 했습니다. S모터는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여 리콜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당연히 부채인 것 같은데 문제는 X1년 12월 달에 지금 시동이 갑자기 꺼진다는 사고를 접수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30일을 현재 그것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없다. 예,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세 가지 요소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인가? 예, 회사는 결함된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게 바로 과거 사건입니다. 리콜 그 자체가 사건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의무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회사는 자기의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콜할 경우 제품에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환불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전체 모델에 대한 리콜을 한 거고 만약에 뭐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콜을 해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무로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리콜을 하게 되면 그 경제적 효익 유출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채 쪽인데요. 싱싱야채는 전국 100여 개 초등학교의 점심 식사에 사용될 각종 나물 야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일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저녁 뉴스에 보도되면서 그 12월 중에 보건복지 당국에서 수사가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싱싱야채는 비상회의로 소집합니다. 만약 이게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납품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좀 파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나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양념도 들어가고 그 양념 때문인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당국의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싱싱야채는 X1년 12월 31일 현재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부채를 식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요건 다시 또 보셔야 됩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인가? 내가 식재료를 팔았어요. 그리고 식중독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결과는 맞습니다. 현재 의무인가? 만약에 판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효익의 유출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의무인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회사는 다 조사해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준서에서는 현재 의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고기간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면 그때 현재 의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도 가능성이 높을지 않을지 아예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의무가 없고요. X1년도 말에는 부채로 인식할 사건은 없습니다. 대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3단계 분류 쪽으로 보겠습니다. 목장 주식회사는 우유를 수확하기 위해 젖소 100마리를 방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견으로 보도콜리 4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젖소하고 목동견이 이 목장 회사의 굉장히 큰 자산일 건데요. 이제 분류 쪽에서 보면 이게 유형 자산은 유형 형태가 있잖아요. 이게 자산은 자산인데 이게 지금 분류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목장 젖소를 좀 볼까요? 젖소 같은 경우에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유동자산은 아니죠. 현금 그런 건 아니니까요.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이라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투자 목적이냐. 나는 지금 이 젖소는 우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은 아니죠. 영업활동일 겁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려면 이제 보통 유형자산 아니면 무형자산이 될 텐데 형태 자체는 우리 무형자산은 아니잖아요. 젖소가. 그래서 유형자산, 유형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형자산이라면 농립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1041호가 농림어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을 왜 구분을 했냐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도 재화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유형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젖소도 내가 우유를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이나 그런 것들하고 이 젖소하고는 너무 달라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기간이 지나가면 감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젖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젖이 안 나올 거잖아요. 우유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막 이익이 나게 경제적 효율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다가 다시 소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자산하고 이런 생물자산의 생태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용이지만 생물자산의 경우에는 툭 튀어나와서 별도의 기준서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인 측정 방법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나눠서 정액법, 정률법 하지만 이 젖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 평균 수명이 있을 건데 그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순공정가치라고 해서 내가 지금 판매를 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을 빼고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측정 방법이 되고요.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액법, 정률법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우려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동견을 좀 볼까요? 목동견도 당연히 그 생물자산이잖아요. 생물자산 정의에 등록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유형자산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고요? 농립활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보도콜리는 내가 새끼를 계속 낳아가지고 팔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젖소를 잘 기르기 위해서 하나를 거기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그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 이거 사례 가지고 나왔을 때 되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사례였던 것 같긴 해요. 또 볼까요? 풍수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주택의 신축,
판매를 주든 영업을 하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 회사는 경기도,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퇴근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나홀로 아파트, 이 나홀로 아파트는 한 동에 80호, 그래서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원을 위해서 필요한 아파트는 30호이고요. 나머지 50호는 그냥 모두 판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40호만 판매되고 10호는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2년간 임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홀로 아파트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요? 예, 다 같이 목적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호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의 후생복리였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40호는 지금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영업활동에 사용됐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분류했다가 뭐 판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호는 재고자산이었을 건데 판매가 되질 않아가지고 지금 임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재고자산을 했겠으나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저 기준서에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 내지는 시세 차익의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호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각각 해줘야 됩니다. 자, 대진보험 주식회사는 최근에 20층 건물을 신축을 했고요. 1층에서 12층까지는 영업지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13층에서 20층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영업지점 사무실로 이용했으니까 유형자산일 가능성도 있네요. 근데 임대도 하고 있으니까 투자부동산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층별로 구분 표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느 쪽을 더 많이 했느냐로 해서 한 통을 전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으로 전체를 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임대도 가능하고 층별로 뭔가가 구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12층까지는 유형자산으로 나머지 부분은 임대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원룸 임대 주식회사는 10층 건물을 신축을 했고요. 100개의 원룸과 투룸을 만들어서 2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보안과 건물 유지 영역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대가로 각 세대별로 소정의 관리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축 임대 건물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임대,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하죠. 그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텔렌트 주식회사는 최근 기존 임대 건물을 철거를 했고요. 그 부지에 인텔리전스 빌딩을 30층으로 신축을 해서 사무실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투자부동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신축 건물의 각 사무실은 최첨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에 적절한 장비와 가구가 완비되어 있고 건물의 모든 관리 영역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텔렌트 주식회사는 이 최첨단 정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그래서 제곱미터당 단위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신축 빌딩이 투자부동산일까요? 유형자산일까요? 유형자산은 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 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임대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용역 제공이 목적일까요? 예, 그럼 조금 다른 버전으로 호텔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투숙객은 그 호텔을 하루 동안 임대를 하는 거죠. 이틀 묵겠다 그러면 이틀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텔 영업을 하는 회사는 그 호텔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할까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까요? 투자부동산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공간을 빌려주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공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텔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롯데호텔, 신라호텔 대부분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 사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인텔리전스 빌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한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 더 포션이 맞느냐에 따라서 투자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유형 자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과 유형 자산의 그 분류 기준은 사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가지고 분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역 제공 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산을 임대한 경우, 이거는 별건 아니긴 한데요. LTE 인터넷 주식회사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로서 케이블 관리 및 고객 개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때 필요한 장비는 랜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케이블 주식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모그룹 회사로부터 계열사 전체에 대한 랜 개통을 발주받아서 여기에 적절히 필요한 랜 100개를 재고자산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줬던 모그룹 회사에 파산이 돼가지고 이 재고자산 랜 자체를 판매를 하지 못하였고요. 이것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관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임차를 요구해 왔고요. 현재는 랜 100개를 모두 시청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랜 임대하고 있는 랜을 뭘로 분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긴 하지만 그 임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동산만 가능해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만 임대했을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을 분류하고요. 그렇지 않는 다른 유형 자산은 그냥 유형 자산으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유형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냥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5번째인데요.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하는 토지 좀 보겠습니다. 극동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연료를 약 100년간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1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연료 보관 기간이 100년인데요. 1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원자력 관련된 토지는 이제 죽은 토지가 되는 거죠. 이때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주고 샀을 때 비용이 있을 텐데요. 이 금액을 토지와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극동 발전소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입니다. 이 해당 토지는 나중에 팔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 없게 되면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 거죠. 없을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기업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려면 이 토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토지가 없으면 원자력 발전소 영업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 토지가 없으면 미래 경제적 영업을 통해서 효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염색 공장의 폐수 처리 시설 볼까요? 유사한 내용인데요. 대한직물 주식회사는 다양한 염료를 이용하여 직물을 제조하고 있고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료 하수를 환경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이 요구하는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폐수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한직물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효익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물론 질의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기업 혁신 도시를 꿈꾸는 마주시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네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마주시 소유의 토지를 일부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방산업 주식회사는 이 틈을 타서 공장을 마주시로 이전했고요. 마주시로부터 공장 부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방산업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냐?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두 번째, 그러면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농지 많고 토지 많고 많은데요. 충분히 측정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정확성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신뢰성 있는 측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왜 질의가 됐냐면
측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은 아예 인식하지 않겠습니다. 자산도 안 쌓고 이익도 안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의였었거든요. 자산도 쌓고 이익도 쌓으셔야 됩니다. 자, 국내외 항공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업체인 월드항공은 국내 한국 당국에게 2년마다 항공기 결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는 이번 보고 기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비행기 리스 관련해서 대수선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항공기 결함 검사는 그 별도의 대수선비랑 상관없이 2년마다 한 번씩 당국으로부터 결함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발생한 원가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항공기 자산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식하려면 두 가지 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있느냐,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냐.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신뢰성 있는 측정은 가능할 거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 높을까? 이거 안 하면 영업 못 해요. 이거 검사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폐수 처리 시설과 비슷하게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동안 사용한 골프장 코스의 페어웨이 잔디 전면 교체 부분입니다. 서주 컨트리 클럽은 최근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 잔디를 전면 교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잔디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화학 비료를 사용했고 적정 인원을 초과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너무 과하게 사용을 했죠. 페어웨이 잔디의 상태가 악화돼서 토양을 재조성하고 잔디를 전면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업에 드는 원가는 총 자산의 1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 잔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10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50명, 40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다시 100명 이상으로 들어오면 회원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즘 골프 치러 잘 안 가더라.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봤자 그렇게 크게 회원수가 날 것 같지 않다. 그럼 그건 비용으로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기업이 좀 판단해서 자산으로 갈지 비용으로 갈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조 문서로 인한 세금, 환급, 초과금, 부채 쪽인데요. 미래 정유회사는 경유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경유는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할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정유회사는 경유를 중개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중개인이 경유를 전용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미래정유회사는 그 중개인이 작성한 그 문서에 의해서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그게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초과 환급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교통세에 대해서 기말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채로 쌓는 부분인데요. 아직 관세청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말 현재 부채로 쌓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관세청에서 잠깐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로 쌓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할 가능성이 낮은 소송 사건 좀 보겠습니다. 바비 성형회사는 자연스러운 성형을 해준다는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까지 이 성형외과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몇 달 전에 성황리에 종방연한 미니 시리즈 남주인공이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주인공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비 성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런 소송 많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소송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지만 의사의 중대한 실수가 아니고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오차에 있어서는 수술 동의서를 통해서 모두 커버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비성형의 사내 변호사도 이번 소송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비성형은 남주인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거냐, 두 가지 보셔야 된다고 했죠.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회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무제표에 인식할 건 없겠죠. 다만 성형외과에서 만약 이게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영업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한테는 이것을 공시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발 상황에 대한 우발 부채 성격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공시를 꼭 해줘야만 되고 정보 이용자는 그걸 보고서 가늠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지 안 할지. 5번째 단계 측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 한강제조회사는 특정 제품 생산에 특화된 기계장치 A형을 그 50대를 일신기계에 주문을 했습니다. 일산기계는 이를 제작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쭉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그 주문자인 한강제조사가 보다 보니까 효율성이 더 좋은 B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형을 다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A 그 기계 주문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A형 기계 취소에 따른 계약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1억을 지금 물게 세고 있습니다. 다만 B형 기계 새로운 주문에 따른 B형 기계 제작 시에 기존의 A형 기계의 구성품 일부를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고 1,000만 원 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B형 기계 제작에 따른 원가가 만약에 2억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2억 중에서 지금 A형 쓰던 걸 갖다 썼기 때문에 현금은 1억 9천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B형의 최초의 취득 원가는 뭘로 할 거냐? 당연히 내가 들어간 비용 1억 9천 하고요. 저쪽 페널티로 준 것 중에서 건질 수 있는 부분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2억 전체를 취득 원가로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페널티 받은 1억 중에서 9천만 원만 비용으로 떨게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별 내용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때 취득 원가를 2억으로 해야 돼요. 1억 9천으로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후속적인 또 삼각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초 측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선진산업 주식회사는 산업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매립장에 대한 유지 보존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매립장 사용 이제 한 10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복구 비용 성격의 최종 복토비와 매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침투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 관리비 16,289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한 거죠. 지금 현재 가치로 해보니까 10,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진산업 주식회사는 10,000원을 유형자산으로 추가로 인식을 했고 사후 처리 부채로도 추가로 인식했습니다. 10년 후에 지출할 최종 복토비와 사후 관리비를 현재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이게 원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산업 폐기물의 매립 소각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토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10,000원은 당연히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요. 미래에 10년 후에 나갈 비용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또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 부분은 매년 현재 가치 할인 차감했었으니까 그 이자율만큼 5% 이자율만큼 증액을 시켜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였었는데요. 동아백화점 주식회사는 공명시에 백화점 영업을 위해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였고요. 개점을 위해서 공명시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이용객이 많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도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 편입 매상 부지에 대해서 그거 우리 시에서는 못 살 것 같아. 네가 사.
네가 너네 백화점 영업을 하려면 그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사고 그 부분을 차로로 개설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동아백화점 주식회사는 이 도로를 다른 용도로는 못 써요. 이제 도로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기부 체납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 이 동아백화점 주식회사에 있는데 이 도로 편입 예상 부지가 별도의 지분으로도 분리되어 있어요. 그 행정 그 지적부상에 보게 되면. 그래서 다른 용도 사용 전혀 불가능한데 단지 공명시에서 이 백화점 얘기를 합니다. 네가 처음에 도로 개설하는 데까지만 네가 비용을 대. 후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은 내가 댈게. 그 시에서 할게.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도로 편입 예상 부지 이 부분이 도대체 토지의 원가인 건지 아니면 백화점 건물의 원가인 건지 아니면 비용인 건지 이게 토지로 가게 되면 감가상각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로 가게 되면 감가상각 대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서 금액이 꽤 컸던 걸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경영진이 우도하는 방식으로 자산 참 길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부지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도로 부지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는 꼭 있어야 되는데 토지 자체는 되는데 토지는 내가 이미 취득을 했는데 내가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백화점을 짓지 않고 다른 일반 사무실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용은 들어갈 비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 건물에 백화점 건물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 부지와 관련된 개설 원가와 함께 나중에 유지 보수도 이 백화점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도로 부지와 관련된 것을 건물하고도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로 부지라고 해서 별도로 계정 과목 쌓아놓고 인식을 하고 추가로 관련된 비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의 결론은 토지의 원가는 아니다. 토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사용했던 부분이고 향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단지 소유권만 나한테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원가로 포함시켜서 상각해 나가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나갔습니다. 자, 25번째 토지 점유 보상비 쪽을 보겠습니다. 건설회사는 땡땡땡씨 후손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필지를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금도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중부지인데 상당 기간 동안에 관리가 부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단 점유자, 뭐 돈 좀 지불하고 있던 점유자 해서 장기간 일반인들이 좀 살고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건우건설이 동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관련 점유자에 대한 이주보상비와 점유보상비 등 각종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우건설이 구상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토지를 지금 뭔가 건물을 아파트를 단지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력으로 쫓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줘야만이 토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주보상비와 점유보상비가 토지 취득원가인지 아니면 아파트 나중에 건설에 들어가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더라는 거죠. 방금 동아백화점 건 명확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손들어 볼까요? 토지 취득원가, 건물 취득원가. 결론은 토지 원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는 아무것도 못 써요. 아파트를 지으려도 안 되고 다른 건물을 지으려도 안 되고 용도 자체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은 장기의 토지 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그 도로 부지 그 부분은 백화점을 때문에 그 유동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거였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토지 자체입니다. 그래서 토지 원가로 반영해 줘야 돼요. 이제 마지막 이제 6번째 단계로서 재고를 좀 보겠습니다. 원 인터내셔널 경영진은 12월 31일에 본사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수자를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건물을 먼저 비운 다음에 매수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비우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러한 자산의 매각에는 흔히 있는 관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몇 개월 이내에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31일 현재 나는 건물을 있고 앞으로 향후 몇 달 동안도 나는 건물을 내 소유로 갖게 됩니다. 근데 감가상각의 중단 시점입니다. 감가상각 중단 시점은 12월 31일 날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그 시점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매각을 해서 5개월 후에 내가 매각을 했다. 그럼 그 5개월까지 전부 다 감가상각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감가상각은 팔릴 때까지 감가상각해야 된다. 내가 매각 결정했으니까 지금까지 12월 말까지만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매각 결정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판매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은 12월 30일자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감가상각은 거기까지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형태로 해서 구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측정하는가? 지금 감가상각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말에는 유형자산도 아니고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를 하면 그때는 순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하고 작은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 거잖아요. 앞으로 팔 거기 때문에 순공정가치를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장부금액이 지금 100인데 지금 건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200 받을 수 있겠다. 200으로 못 올립니다. 맥시멈 장부금액을 한도로 해서 하는 거고 그보다 더 떨어지면 그 차이만큼은 손실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시와 공시 부분인데요.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회계 측면에서는 재무보고에 목적해가지고서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언제인지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가치 평가에 유용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업 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재무제표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사실 없으세요. 그리고 기업가치하고 사실 재무정보의 순자산하고 좀 괴리가 좀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회계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시 측면에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IS 전 세계적으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통합보고라고 해서 Integrated Reporting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계랑 상관없는 다른 위원회의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ISB 내지는 우리 회계기준원 차원에 있어서도 제가 예를 보니까 게임 산업업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봤거든요. 근데 게임 산업업체한테 미래 경제 효익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정보일까요? 재무제표에 있는 유형자산일까요? 지금 이 회사가 게임을 얼마만큼 개발을 하고 있고 과거에 그 게임 개발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지 이 게임이 인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국만 있는데 지금 다른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건지 또 이 게임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게 되면 멈칫하게 되는데 그때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이 업그레이드 할 만한 인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는 재무정보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재무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 거냐, 정보 이용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약간 퀘스천이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장이 얼마만큼 있는지, 건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IT 산업 그런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재가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라이선스가 중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라이선스 거기에 관련된 비용만 우리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돼요.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측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인식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공시에서 하다못해 주석 공시를 통해서 뭔가 좀 자세한 내용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업체가 IR을 할 때, 투자자 유치할 때 굉장히 핑크빛으로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우리 회사는요, 어떠어떠한 인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어떠어떠한 수익을 나고 있고요. 미래는 뭘 할 거고요. 뭐 할 거고요. 뭐 할 거고요. 우리 회사에 많이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적극적 정보가 있는데 IR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용자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제되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하세월인 것 같습니다. 한 5년, 10년 걸리면서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거 수주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뭐 특성도 있고요. 회계 실무상 어려움도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회계상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봤을 때 회계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주석 공시를 계산해 보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현행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실무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주석 공시가 누락돼 있는 것들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현행 기준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계약별로 부문별로 정보 공시를 추가 요구하겠다. 결국은 주석 쪽에서밖에 할 수는 없어요. 재무제표 본문의 인식 측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성자가 정말 판단을 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3자가 판단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들, 주석 공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사례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존에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준원에서도 가끔 전화하시면 그러실 거예요. 아, 이거요, 회계 기준은 없으니까요. 그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서 정책 개발해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가지고 보겠는데요. A사라고 하는 회사는 상장회사이고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A사의 재무보고팀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처음으로 IFRS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회계 기준보다는 세무신고의 기초에서 좀 해왔던 거였었죠. 근데 이 갑이 보니까 IFRS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판단과 추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거래에 대한 IFRS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명확한 IFRS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A사의 재무제표에 그 거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보고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했었고요. 그래서 갑은 다음의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IFRS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A사는 X 5년도에 버섯 재배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갑은 버섯 재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버섯이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균류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이 이제 보니까 IFRS 1042로 농림어업의 생물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그 정의가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에 한정되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래서 이 버섯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라고 하는지 이제 아무리 IFRS 찾아봐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를 좀 볼까요? 이 갑이 몸담고 있는 A사는 그 2005년 6월 달에 100만 온수의 금을 온수당 $1,000로 취득해서 그 안전금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A사는 이 금을 부의 저장 수단으로 취득했을 뿐이고요. 이걸 중개한다거나 뭐 어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리스크 관리팀인 예측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보유하고자 한 것이고 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현금은 회사의 예측 가능한 필요 현금 흐름에 대한 잉여분, 좀 돈이 남아서 금으로 좀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X6년도 12월 31일에 금은 온수당 1,50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고 A는 계속해서 100만 온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했을 때는 온수당 1,000달러였는데 기말에 1,500달러로 500달러가 증가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금에 대한 회계 기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에 대한 회계 처리 IFRS 찾아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미술 수집품을 보겠습니다. 갑이 몸담고 있는 A사는 2005년 9월에 처음으로 미술품 수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10억 달러로 회화 10점을 취득을 합니다. 이 미술품은 중개하지도 않고요. 미래에 중개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술 수집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가치 있는 미술품이 있다면 그 구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 미술 수집품은 본사 건물의 전용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집품을 무료로 감상하도록 가장 중요한 고객과 특별 손님을 가끔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꽤 있어요. VVIP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모 백화점에서는 하루 시점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그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걸로 보이시죠? 아니랍니다. VVIP만을 위한 공간이랍니다. 그 쇼핑한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런 미술품이라든가 보석품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차를 마시는 그런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미술품에 사용되는 금액은 회사가 다른 거 다 쓰고 조금 남아서 그 투자를 한 금액입니다. 미술품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 IFRS 있는 거 보신 분? 네, 없습니다. 제가 보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버섯과 관련된 거, 금과 관련된 거, 미술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IFRS 적용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같이 하시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회계정책 개발 시 작성자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현상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먼저 어떤 경제적 현상인가를 먼저 좀 봐야 될 거고요. 정말 이용자가 정보 이용자가 이 버섯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미술품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원할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IFRS 요구사항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회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판단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판단이 그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할 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 논제를 다루는 IFRS 규정이 있다면 유추 적용을 한번 시도해봐라.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로서는 개념체계에 있는 정의, 인식기준, 이 측정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좀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해서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어렵죠? 우리는 K갭이 있어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K갭이 있고 이 K갭은 IFRS의 개념 체계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IFR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K갭에서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그걸 갖다도 써봐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 논지를 다루는 KIFRS 이걸 먼저 적용해야 돼요. K갭 사용하는 것은 다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럴 경우에만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프릭은 이제 IFRS 해석위원회인데요. 우리 지류신위원회 같은 부분인데 회계 정책을 개발할 때 경영진이 판단한다. 제3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꿀릴 거 없습니다. 기준원에 대고 왜 회계 사건은 있는데 기준이 없는데 기준원에서 빨리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기업이 경영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경제적 현상부터 좀 봐야겠죠. 그 경제적 현상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버섯의 경제적 현상. 균류는 자가 증식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버섯 균류를 가지고 있게 되면 관리만 잘하면 경제적 효익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물 자산하고도 조금 비슷한 그런 모습을 경제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목적 적합한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원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살아있는 버섯에 대해 다루고 있는 K알파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답을 드렸네요. 없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고자산 아니죠. 유형자산 아니죠. 무형자산 아니죠. 투자부동산도 아니죠. 농림업 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됐고요.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이니까 광물자원도 아니죠. 금융상품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러면 유사하고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기준서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어떤 기준서가 조금 유사하다고 보여지시나요? 농림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 저도 농림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 공정가치로 그 판단을 이건 메모하실 건 아니고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금입니다. 자, 금이 지금 내가 $1,000 주고 샀는데 기말에 $1,500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 정보가 뭘까? 이제 그 점을 좀 보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준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금에 대해서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회계 정책을 개발할 때 이제 볼까요? 나는 이게 보니까 금융상품 중에서 보유예언과 좀 비슷하게 보여.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저기 투자부동산과 유사하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금을 내가 잠깐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는 투자부동산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투자부동산에서는 원가 모형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있는데 나는 원가 모형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해. 아니야, 투자부동산이긴 하지만 공정가치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과 유사하게 하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예. 아마 이게 좀 유사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A번. 금융상품의 보유 외양과 유사하게 공정가치 평가.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과 유사하게 원가 모형. 네, 역시 그 금은 약간 공정가치가 시세가 있기 때문에 원가 모형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1040호와 유사하게 공정가치 평가. 네, 다수는 A였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판단하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보유 외환과 좀 비슷하지 싶어요. 어차피 화폐가 그 예전에는 70년대, 60년대는 금본위 화폐였기 때문에요. 금 자체가 화폐의 기본 단위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아도 A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술품입니다. 미술품이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미술품인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세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건가라고 보죠. 이 미술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준서는 없다고 얘기가 됐었고요. 이제 적용해야 되니까 미술품. 그 예전에 제가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내지는 뭐 이렇게 해봤을 때 C를 좀 많이 선택하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금융상품으로 보기에는 너무 먼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투자부동산과 유사한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경매를 하다 보니까 시세가 있지 않느냐, 그 공정가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원가 모형도 하고 계신다라고, 원가 모형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투자부동산에서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매년 공정가치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에서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두 개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변형이 가능해요. 변경이. 그렇지만 공정가치법에서 원가법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IFRS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싶어 해요.
공정가치 평가가 좀 더 원가법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 변경은 가능한데 공정가치법에서 원가법은 변경이 안 돼요. 만약에 저 미술품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담당자는 매년 그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술품은 경매에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그때 시세가 또 툭툭 튀잖아요. 그 경매에 나오는 그 가격 이외에는 사실 공정가치도 또 개별적으로 천차만별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투자부동산 형태로 보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게 좀 더 담당자가 덜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